소피의 세계, 에덴 동산. 소피 아문제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친구 요룬과 동네 어귀 한 길가를 걸으면서 로봇에 대해 이야기했다. 요룬은 인간의 두뇌를 복잡한 컴퓨터라고 했지만 소피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맞장구를 칠 수가 없었다. 아무렴 사람이 기계보다 더 훌륭하지. 슈퍼마켓에 이르러 둘은 헤어졌다. 소피는 빼곡히 들어찬 주택가의 맨 끝집에 살고 있어서 학교 길은 요른에 비해 거의 곱절이나 되었다. 소피의 집은 이 세상 끝에 있는 듯했다. 뜰 뒤쪽으로 집이라곤 한 채도 없고 오직 숲만이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이제 클레버 바이엔으로 접어들었다. 이 길 맨 끝은 아주 비탈지고 휘어져서 선장의 꼬부랑길이라고들 불렀다. 이곳에선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되어야 그나마 사람들 모습을 볼 수 있다. 해마다 맞는 5월 첫날도 그러한 나날 가운데 하루였다. 안뜰 이곳 저곳에는 과일나무를 빽 둘러싸고 수선화가 피어났다. 자작나무는 얇은 연두빛 커튼을 들이우고 있다. 이 계절이 모든 식물이 피어나고 성장을 시작하다니 참으로 신비하지 않은가? 생명이 없는 흙에서 수천에 달하는 녹색 식물이 솟아나고 햇살이 따스해지며 마지막 봄눈이 녹아내리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소피는 뜰 앞 대문을 열기 전에 먼저 우편함을 살폈다. 그 안엔 을에 많은 광고지와 엄마한테 온 큰 편지 봉투가 4대 있었다. 소피는 숙제를 하려고 제 방으로 가기 전 늘 부엌 식탁 위에다 우편물을 하나씩 풀어놓았다. 아빠에겐 은행 계산서만 자주 배달되어 왔다. 소피의 아빠는 유조선 선장이어서 1년 내내 항해를 하신다. 몇 주 동안 휴가를 얻어 집에 돌아오면 슬리퍼를 끌고 집안 구석구석을 다니며 가슴 찡할 정도로 오로지 소피와 소피의 엄마를 돌보신다. 그러나 바다로 떠나신 아빠는 멀게만 느껴진다. 오늘은 초록빛 우편함에 작은 편지 한 통이 달랑 들어있다. 소피에게 온 편지다. 편지 봉투엔 클레버 바이엔 3번지 소피 아문젠 양이라고 적혀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다. 우표도 붙이지 않았다. 소피는 대문을 닫고 편지 봉투를 뜯어보았다. 그 안엔 쪽지가 들어있고 다음과 같은 말이 씌어있다. 너는 누구니? 다른 말은 없다. 인사말도 없이 보낸 사람 이름도 없이 순수 정성스럽게 쓴 이 글만이 그 뒤에 물음표를 매달고 있다. 소피는 다시 한번 겉봉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아무리 뜯어봐도 정말 소피에게 온 편지다. 그런데 누가 이 편지를 우리 집 우편함에 넣었을까? 소피는 빨간 집 앞에 이르러 황급히 잠긴 현관문을 열었다. 어느 때처럼 문이 채 닫히기도 전 고양이 쉐레칸이 덤불에서 기어나와 재빨리 계단을 뛰어 올랐다가 이내 집 안으로 슬쩍 꼬리를 감추었다. 야옹 야옹 야옹. 소피의 엄마는 어쩌다 몹시 화가 나면 온 집안이 동물원 같다고 투덜대신다. 소피는 정말 갖가지 동물을 키우며 무척 흡족해했다. 맨 처음에 금붕어 3마리, 빨간 고까리, 황금 고수머리, 검둥이 패터를 손에 넣었다. 그러고 나서 통과질이라고 부르는 앵무새와 거북이 고빈다. 그리고 누런 갈색 고양이 쉐레칸을 얻었다. 이들만이 늘 소피의 마음을 달래주는 친구다. 엄마는 밤늦게나 소피와 함께 놀아줄 시간이 있고 아빠는 늘 온 세상을 돌며 항해 중이기 때문이다. 소피는 책가방을 방구석에 툭 내던지고 고양이 먹이를 접시에 담아 쇠레칸 앞에 들이밀었다. 그러고는 이상한 편지를 들고 부엌에 있는 의자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너는 누구니? 소피가 알 수만 있다면야. 물론 소피는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소피야 문젠이다. 하지만 소피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소피는 아직 이 점을 제대로 밝혀낼 수가 없다. 소피를 이제부터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면? 예를 들어 안네 크누첸이라는 이름으로 말이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소피는 또 다른 사람일 수 있을까? 그러자 소피는 아빠가 처음에 진레베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 했던 사실을 언뜻 떠올렸다. 진레베 아문젠이라며 손을 내밀어 자신을 소개한다면 어떨까? 소피는 한껏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그래선 안 돼. 그럴 순 없어. 하지만 소피의 머릿속엔 줄곧 다른 사람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윽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그 기이한 편지를 들고 욕실로 간 소피는 거울 앞에 서서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거울 속을 쏘아보며 말했다. 난 소피 아문젠이야.
거울 속의 소녀는 전혀 얼굴을 실룩이지 않았다. 소피가 하는 대로 무엇이든 똑같이 따라했다. 소피는 거울 속의 소녀보다 더욱 민첩하게 행동해보려고 안간힘을 다했다. 그러나 거울 속에 있는 소녀도 역시나 재빨랐다. 너는 누구니? 소피가 물었다. 그러나 대답은 없다. 소피는 잠시 동안 자기가 이 질문을 했는지 아니면 거울 속의 소녀가 물었는지 도대체 가늠할 수 없다. 소피는 집게 손가락을 거울 속에 있는 소녀의 코에다 살며시 대고 말했다. 너는 나야. 그래도 전혀 대답이 없자 이번에는 이 말을 거꾸로 해봤다. 나는 너야. 소피 아문제는 자신의 생김새가 영 만족스럽지 않았다. 소피는 눈이 예쁘고 갸름하다는 소리를 종종 들었지만 그건 아마 코가 작고 입이 너무 커서 하는 말일 게다. 더구나 양쪽 귀가 눈과 바짝 붙어 있다. 늘 제대로 가만히 있지 않는 고든 머리카락이 제일 끔찍스럽다. 아빠가 종종 머리를 쓰다듬으며 클로드 드뷔시의 곡에 나오는 아마빛 머리의 소녀라고 별명을 지어주었다. 하지만 타고난 고든 생머리를 어찌할 것인가. 무스를 뿌려도 젤을 발라도 소피의 머리는 부드러워지지 않는다. 생김새에 대한 불만은 때때로 혹 자신이 기형아는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미치게 되어 질문을 뇌까리곤 한다. 왜 자신이 누군지 제가 모를까? 제 모습을 제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친구는 제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었지만 제 자신은 선택하지 못한 것이다. 심지어 한 인간이고 싶은 것에 관해서도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다. 인간은 무엇일까? 소피는 거울 속의 소녀를 다시 바라보았다. 신뢰를 했다는 듯 차라리 생물 숙제나 푸는 게 더 낫겠다고 말하고 복도를 총총히 걸어가다가 아니야, 안 들러가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냐옹 냐옹 냐옹. 소피는 고양이를 바깥 계단으로 내몰고 이내 현관문을 잠갔다. 그 별난 비밀 편지를 손에 꼭 쥐고 안뜰 자갈길에 선 소피는 갑자기 이상한 느낌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언뜻 자신이 요술지팡이의 힘으로 생명을 얻은 인형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소피가 이 세계에서 이상한 동화의 나라를 내달릴 수 있다면 기이하지 않을까? 슈레카는 곱상한 자태를 보이며 자갈길을 뛰어넘어 바로 옆 까치 밤나무 덤불 속까지 들어가 버렸다. 흰 수염에 꼬리를 살레살레 흔드는 모양이라니 정말 생기발랄한 살아있는 고양이다. 소피는 자신이 이 세계에 존재한다는 점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내 이렇게 늘 이 세계에 있을 수 없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 난 이 세계에 있어. 하지만 언젠간 사라질 수도 있잖아. 죽은 뒤에 또 삶이 있을까? 이런 문제를 고양이가 알리 만무하지. 소피의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아직 얼마 지나지 않았다. 할머니께서 세상을 뜨신 뒤 거의 반년이 넘도록 소피는 할머니 생각에 날마다 그리움이 더해갔다. 한 번뿐인 인생에 끝이 있다는 건 정말 불공평하지 않은가? 소피는 생각의 골몰에 자갈길 위에 우뚝 멈춰섰다. 자신이 이 땅에서 언제까지나 존재하지 못하리라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 자기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을 애써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였다. 소피는 이 세계에 있다는 생각에 빠져들수록 이내 인생의 종말에 대한 생각을 떠올렸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매한가지였다. 그 언젠가 자신이 이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지리라는 느낌이 더욱 강하게 솟구쳐 오르자 이제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귀중한지 명료해지기 시작했다. 이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았다. 언제나 돌고 도는 동전의 양면 말이다. 동전의 한 면이 더욱 크고 뚜렷할수록 다른 한 면도 크고 분명했다. 삶과 죽음은 같은 것의 양면이었다. 소피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몸소 겪어보지 않고는 자신의 존재를 피부로 느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삶이 얼마나 환상적인지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저 피할 수 없는 죽음만을 되뇌다니 이 또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할머니가 앓으시던 병명을 알게 된 그날이 불현듯 떠올랐다. 그때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다. 이제야 넉넉한 삶이 무엇인지 좀 알 것 같구나. 무릇 사람들 대부분이 병에 걸리기 전에는 인생의 아름다움을 전혀 깨닫지 못하니 슬프지 않은가? 모두들 적어도 우편함에서 이상한 편지 한 통을 받았음직한데 말이다. 편지가 한 통뿐 아니라 더 왔는지 살펴봐야 했을까? 소피는 대문 쪽으로 다시 달려가 우편함의 초록빛 뚜껑을 젖혔다. 처음 것과 똑같은 편지 봉투가 들어있다. 첫 번 편지를 꺼내고 이 우편함이 비었음을 확인하지 않았나?
이번 편지에도 소피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봉투를 뜯고 지난번 첫 번째 편지와 똑같은 흰 편지지를 꺼냈다. 세계는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하는 글귀가 눈에 띄었다. 통 모르는데? 소피는 생각했다. 아무도 그런 건 알지 못할걸. 그렇지만 소피는 이러한 질문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소피가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적어도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은 채 이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소피는 이상한 비밀 편지들로 머리가 아찔할 정도로 어지러워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 좀 쉬기로 마음먹었다. 이 동굴은 소피만이 아는 비밀 장소다. 소피는 아주 화가 나거나 매우 슬프거나 또는 무척 기쁠 때만 이 곳을 찾았다. 오늘 소피는 정말 당혹스러웠다. 소피네 빨간 집은 커다란 뜰 한가운데 있다. 알록달록한 꽃밭, 까치 밤나무와 엉겅퀴, 그리고 여러 가지 과일나무, 그리고 녹색 잔디 위엔 예쁜 흔들 의자가 있고 낳은 지 얼마 안 된 첫 딸을 잃은 할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할아버지가 지으신 작은 정자도 있다. 죽은 아기의 이름은 마리였다. 묘비에는 작은 마리가 우리를 찾아와 그저 인사만 하고 가버렸다네 라고 적혀 있다. 우거진 나무 딸기 가지 뒤로 정원 한 구석 자락에 열매는커녕 꽃도 못 피는 덤불이 잔뜩 촘촘히 나 있다. 이 덤불은 원래 숲과 경계를 지을 요량으로 된 옛 울타리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아무도 이를 돌보지 않아 지금은 누구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덤불숲으로 변했다. 이 울타리는 2차 세계대전 때 마당에서 자유롭게 노니는 닭들을 여우가 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친 것이라는 말씀을 할머니께 종종 들었다. 옛 덤불 울타리는 뜰 앞 오래된 토끼장이나 매한가지로 못 사람들에게 전혀 쓸모가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소피의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울타리가 그곳에 아직도 있다. 언젠가 소피는 그 덤불 안에 있는 좁은 통로를 알아냈다. 그 통로 안으로 기어 들어가면 이내 널찍한 빈 공간에 다다르는데 이것이 바로 소피의 동굴이다. 이곳은 아무도 소피를 찾아낼 수 없는 가장 비밀스럽고 안전한 장소였다. 소피는 편지 봉투를 두 손에 꼭 쥔 채 앞들을 지나 덤불 울타리 속으로 납작 엎드려 기어 들어갔다. 동굴은 꽤 커서 소피가 그 안에서 머리를 똑바로 하고 설 수 있다. 소피는 굵은 두어 개의 나무뿌리 위에 걸터 앉았다. 그곳에서는 나뭇가지와 잎들 사이로 난 작은 두 구멍을 통해 밖을 내다볼 수 있다. 둘 다 5크로네짜리 동전보다 크지 않지만 그 구멍으로 소피는 앞들 전체를 한눈에 내다볼 수 있다. 소피는 어렸을 때 엄마나 아빠가 나무 사이를 자주 뛰어다니며 자기를 찾던 모습을 재밌게 바라보곤 했다. 앞들은 소피에겐 언제나 그렇듯 한 독특한 세계처럼 여겨졌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 얘기를 들을 때면 소피는 늘 그 동굴을 생각한다. 동굴 안에 앉아서 자신의 작은 낙원을 바라보는 듯한 생각으로 말이다. 세계는 어디에서 생겨났지? 몰라. 소피는 정말 알지 못했다. 이 세계가 거대한 우주 공간의 한 작은 행성이라는 사실은 물론 알고 있다. 그런데 우주는 대체 어디에서 생겨났을까? 우주 공간이 태초부터 늘 존재했다는 것은 물론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우주가 어디에서 생겨났느냐는 질문에 대답이 꼭 필요치 않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과연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소피의 마음속에서는 그 무엇이 항의를 하듯 일렁거렸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나 시작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면 이 우주도 언젠간 그 어떤 무엇에서 생겨났을 것이 아닌가? 그런데 만일 우주가 그 어떤 무엇에서 생겨났다면 그 무엇 역시 언젠간 또 다른 무엇에서 생겨났음에 틀림없다. 소피는 이 문제만을 집요하게 생각하며 좀 더 앞으로 추론해 나갔다. 그 무엇이 언제인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마침내 생겨났으리라. 하지만 그게 가능했을까? 이 같은 소피의 상상은 이 세계가 처음부터 있었다는 생각이나 매한가지로 불가능한 것 아닐까? 성경 공부 시간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배웠다. 그리고 이제 소피는 여러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가장 현명한 대답이라고 애써 만족하려 했다. 그러나 소피는 곰곰이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물론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고 믿을 수 있다. 그러면 대체 하나님은 또 무엇인지? 하나님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겼나? 또다시 소피의 마음속에서는 또 그 무엇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하나님이 이 모든 사물을 창조했다고 할지라도 더불어 창조할 수 있었던 하나님,
자신이 존재하기 전에는 자신을 창조해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 즉 하나님이 늘 존재했다는. 그러나 이 가능성 역시 온전히 마땅치는 않다. 존재하는 만물에는 시작이 있기 마련 아닌가. 아휴, 맙소사. 소피는 또 한 번 두 번째 봉투를 열었다. 너는 누구니? 세계는 어디에서 생겨났지? 질문을 해도 참 못됐다. 또 어디서 이 두 편지가 온 것이지? 정말 신기하다. 소피를 일상생활에서 빼내어 갑작스럽게 우주의 거대한 수수께끼에 맞서도록 한 이는 누구일까? 소피가 우편함을 향해 세 번째 발걸음을 옮기려는 순간이었다. 이제 막 우편 배달부가 편지를 가져왔다. 엄마에게 온 신문, 광고지와 편지 두 통을 골라냈다. 남쪽 해변의 풍경을 담은 그림 엽서가 한 장 들어있다. 엽서를 뒤집어 보니 노르웨이 우표와 유엔 평화유지군 이라는 소인이 찍혀 있다. 아빠가 보내셨을까? 아마도 다른 곳을 항해하고 계실 텐데. 글씨체도 전혀 아빠 것이 아닌데. 엽서에 적힌 주소를 읽는 소피 가슴이 콩콩 뛰었다. 클레버 바이엔 3번지 소피 아문젠 댁의 힐데 밀러 큰아에게. 주소는 옳았다. 엽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딸 힐데에게 15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너를 성숙하게 해주는 멋진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 아빠 마음 너도 잘 알겠지? 이 엽서를 소피에게 보내는 점 이해해 주렴.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쉬웠거든. 안녕, 아빠가. 소피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부엌으로 향했다.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마구 설레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소피의 15번째 생일보다 거의 한 달 앞서 생일을 맞는 이 힐데는 대체 누구지? 소피는 복도에서 전화번호부를 가져왔다. 멜러라는 이름도 꽤 많고 큰아기라는 성씨도 많다. 그런데 이 두꺼운 전화번호부를 샅샅이 뒤져보고 또 보아도 멜러 큰아기란 사람은 없다. 다시 찬찬히 이 이상한 엽서를 살펴보았다. 근데 이 엽서는 진짜였다. 우표도 우체국 소인도. 그의 아빠는 다른 곳에 사는 딸을 놔두고 왜 하필이면 소피의 주소로 엽서를 보냈을까? 이 세상에 어떤 아빠가 엽서를 잘못된 주소로 보내 제때의 딸이 생일 축하도 받지 못하게 할까? 어째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쉬웠다는 건가? 무엇보다도 힐데를 어떻게 찾아낸담? 이런 고민들로 소피의 머리는 터져버릴 것만 같았다. 모든 것을 다시 골똘히 생각하며 정리해보려고 애썼다. 오후 내내 소피는 3가지 수수께끼를 풀려고 이 생각 저 생각에 빠져들었다. 첫 수수께끼는 누가 처음 흰 편지 2통을 소피 집 우편함에 넣었는가 하는 의문이었다. 두 번째는 2통의 편지에 적혀있는 풀기 어려운 물음들이었다. 마지막 수수께끼는 힐데 멜러가 대체 누구이며 왜 소피가 이 생면부지인 힐데의 생일 축하 엽서를 받게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3가지 수수께끼가 서로서로 맞물려 있다는 점은 확실했다. 왜냐하면 소피는 여태까지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기 때문이다.